지금부터 멀티모달 AI 시대 AI 혁신 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조인철입니다. 드디어 딥식이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제 네이버 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안도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나마 모 일간지에서 최근에 보니까 국내 고사양 H100 이상급의 GPU가 뭐 2,000장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다행히 정부에서 10,000장, 18,000장 내년까지 한다고 하는 정책을 어제 발표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러나 그것이 다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발표한 XAI 앨런 머스크는 20만 장을 가지고 XAI를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10,000장을 까내 2만 장을 까내 하는 정도니까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 좀 미흡했다라는 우리가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원해야 되는 방식 가지고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장, 이게 20,000장, 이게 최고가 아니고 그걸 거의 뭐 10만 장이 될지 몇만 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사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컨트롤 타워는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죠. 저희 국회에서라도 좀 나서서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을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김경만 국장 오셨나요? 김경만 국장도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자기부에서 열심히 지금 GPU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보다 더 큰 투자가 민간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대한민국의 AI 강국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열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조인철 우리 과방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정심때 최민희 우리 과방위원장님하고 우리 김현 우리 민주당 과방위 간사님하고 조인철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참으로 시적절하게 잘 잡혀 있다. 특히 우리 기본법 AI 기본법 통과되는데 우리 조인철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등 아무튼 고생해 주셨는데 그 기본법뿐만 아니라 요즘 한참 화두로 되어 있는 그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적절하게 정말 과방위원장님이 과방위원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바로 입장하십니다.
최민희 우리 위원장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님이시고 행안위원회에 계시면서 우리 광주의 의원님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아주신 양부남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 우리 전진숙 의원님, 그다음에 정진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광주 의원님들이 또 계신데 이제 몇 분은 좀 이따 오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MBC하고 LG하고 2월에 협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데이터, 그리고 LG AI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 인프라, 이 3축이 만나서 뭘 좀 해보자, 그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2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 진도가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들어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좀 더 노력하면 진도가 빠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MBC 측, 그리고 우리 LG 연구소 좀 이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윤기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과방 의원님으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과방위에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고, 또 어제 보니까 AX 발전 포럼도 과방위 최영우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포럼도 열린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도 관련돼서 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인철 의원님께 말씀해 주듯이 토론회만 해도 어제, 그제, 오늘까지 해서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도 광주의 일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일이 바로 이런 주제, AI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다. 또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18년에 전국의 17개 지자체들이 다 뭐 SOC를 깐다, 5조짜리를 깐다, KTX를 낸다, 뭐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1조짜리 AI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냈던 이런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일찌감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덕에 지금은 17개 시도 어디에도 이 우리 광주의 적어도 인프라 구축은 따라오기 힘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그래도 열심히 지난 4년 동안 인프라 구축 덕분에 AI 데이터, 국가 데이터 센터도 구축되어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기업과제 1000건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광주로 협약을 맺거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는 이제 다음 달 정도, 다음 달 정도 되면 그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실증의 어떤 공간 내진 실증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AI 붐이 불면서 이제 경쟁에 돌입해 있는데, 저는 광주하고 경쟁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맞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인프라 구축하려면 전력, 또 용수, 부지,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것 완벽하게 지금 광주가 사실은 해결하는 쪽에 거의 있습니다. 전력은 완벽히 해결했고, 땅도 뭐 큰 문제 없고, 용수만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공냉식이 아니라 순행식이라는 그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용수 문제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다 저희들이 준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손해를 봐가면서 SOC 투자가 아니라
AI 사업에 투자했던 전략적 성견지명이 있던 광주답게 이런 초거대 AI 모델이 투자되는 것도 집적되는 것도 광주였으면 좋겠다. 광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AI 성장판을 여는 그런 일 때문에도 광주였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그 전략 시정연설, 국정연설 하면서 듣기 전에 이 사업은 오로지 시간과 집적의 문제다. 그래서 이 시간과 집적의 문제를 풀려면 광주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프라 투자만이 장땡이 아니라 투자된 인프라 투자 이후에 그런 투자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설계하고 예측하는 그런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고민이고 또 우리 광주가 주력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AI 이 산업이 잘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인철 의원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시고 과방위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최영두 간사님은 안 오셨는데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AI 광주! AI 광주! AI 광주! 저희 모델 개발을 하고 작년에 오픈소스로 작년 6월 달에 그 3.0 버전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3.5 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LMM 라지 랭귀지 모델 외에도 이런 그 멀티모달 모델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요. 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제조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소재 분야 이런 관련된 AI 연구도 계속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중점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멀티모달 AI 라지 멀티모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액션 서밋에서 주요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것은 혁신성입니다. 이런 그 라지 멀티모달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이런 영화 산업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이 생겼고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도 AI로만 만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심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뭐 업체인데요. 그 이미지랑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스토리만 글만 주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서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이런 기술까지 좀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펩시 광고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펩시가 뭐 광고를 여러 개를 많이 만들었죠 그동안. 그 데이터베이스를 오랫동안 구축해 왔습니다. 그 기반으로 AI 모델을 만들어서 AI로만 만든 광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GPT 같은 어떤 그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 생성 이런 기술을 넘어서 이런 어떤 멀티모달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가 좀 잠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챗GPT 같은 이 랭귀지 모델, LMM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AI 간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실 AI가 쉽게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가려면 라지 월드 모델 정도 수준이 가서 현 시세의 복잡한 상황들을 AI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은 기술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말문이 트이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잘 알아듣고 이런 LMM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AI도 어떤 이미지들을 다 보고 잘 볼 수 있고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지 멀티모달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기업 중에서 중국에 이제 AI 모델 그 기업도 있고 멀티모달 기업도 있고 미국에도 여러 그 멀티모달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한국형 자체적으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야 되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통해서 교황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여성이 교황으로 또는 흑인이 교황으로 이런 이미지 생성들이 약간 이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챗GPT 같은 데도 할루시네이션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 컨텐츠 생성할 때도 그 AI가 잘못 그 이해를 하거나 문화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그런 편향성에 따라서 이런 오류를 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미지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생성해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역사적인 문제를 AI로 물어볼 때 잘못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어떤 우리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저런 이미지들을 막 그렇게 생성해 보면서 조지 워싱턴을 흑인이라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인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LG가 가지고 있는 그 멀티모달 모델 엑사원 아틀리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 화담숲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담숲의 사진들을 추가로 학습해서 만든 미디어 아트입니다. 화담숲 가시면 화담채 옆에 이게 전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목적하는 그 서비스 모델에 맞춰서 이런 멀티모달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가지고 있어야 거기 필요한 내 목적에 따라서 그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를 추가해서 목적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멀티모달의 핵심 기술 요소가 기존의 LMM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역시 멀티모달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데이터, 무슨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LMM 대비 인프라는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유료로 저작권 문제 없는 유료 데이터셋들을 미국의 셔터스톡 그리고 게트이미지 등에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사실 저희도 엑사원 아틀리에를 만들 때 이 셔터스톡의 이미지를 구매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가대로 구매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셔터스톡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같이 공동의 비즈니스 목표를 잡고 굉장히 저가로 저희가 모델 데이터를 구매해서 모델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딜레마가 있었죠. 전 세계 많은 어떤 이런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기업들이 공개 데이터셋을 그냥 가져다가 씁니다. 그 결과는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셔터스톡의 어떤 안전한 이미지들을 유료로 사서 학습한 것보다 공개 데이터셋이 훨씬 더 많고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개 데이터셋에 이런 저작권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 생성형 AI 기업들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AI 성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 있고 안전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창작자들이 옵션으로 AI 학습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모든 기업에게 이걸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튜브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LMM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이 랭귀지 LMM을 만드는 때보다도 더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이미지, 비디오, 어떤 음성 이런 데이터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연산량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더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LMM, 랭귀지 모델은 개발을 해도 멀티모달 관련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엑사원을 만들 때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랭귀지 모델을 만들 때입니다. 저희도 랭귀지 모델에서 메모리 효율화 그리고 수론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그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 패턴을 만드는 게 사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아주 AI로 간단하게 좀 만드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서 사실 멀티모달 시대에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고 싶었는데 사실 데이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포커싱한 거는 좀 전문 영역으로 더 이런 어떤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이런 화학 논문 같은 데 보면 분자구조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이제 저희 병리 이미지 분석하는데 이런 멀티모달 그 모델하고 그 실제 병리 이미지 도메인의 어떤 특화 데이터들을 잘 결합시켜서 기존의 그 병리 이미지만 학습해서 나왔던 결과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만들고 있고 지금 글로벌 미국의 제약사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도 이런 멀티모달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MBC가 60년에 축적된 어떤 고품질의 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MB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도 없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 그리고 MBC가 이런 어떤 데이터 기술이 잘 결합이 된다면 아마 한국형 멀티모달 모델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족한 인프라까지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도 10년에 걸쳐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굉장히 방어적 미국의 AI에 대비해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취하던 자세에서 조금 더 이번 AI 액션 서밋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희보다 많이 뒤처질 거라 생각하지만 일본도 많은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까는 것과 같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를 까는데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컴퓨팅 인프라 자원, 특히 이제 GPU 2년마다 감가상각이 됩니다. 2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새 버전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2년마다 우리가 수조 원의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AI 패권을 우리가 쥐기 위해서 중간에 투자하고 한 번 투자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G3 AI 강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초고대 AI 모델을 발표한 모델을 공개한 전 세계 3위 레벨의 어떤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128개, 그리고 중국이 95개, 한국은 14개,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3개의 초고대 AI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저 3개의 모델도 LG AI 연구원이 발표한 엑사원입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이런 초고대 AI, LMM, 멀티모달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런 더 많은 어떤 사례를 만들고 이런 어떤 그런 공식 기관들에 많이 등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AI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광주와 함께 저희가 한국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회사가 설립됐고요. 자체 기술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적정 기술,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만족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투자사는 SKT, 효성, 네이버 클라우드와 국내 주요 증권사들입니다. 이 중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광주 TP주간 투자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CC, 클라우드 컨택 센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저희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KB 금융 계열 7개 계열사를 포함해서 국내 주요 금융권에 저희 엔진과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CES 2025년도에 인공지능 부분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희가 만든 엔진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GPU나 인터넷 없이도 인공지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사항을 통해서 굉장히 이 세상에 혁신을 가져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CES의 킨제이 파브리오 회장께서 직접 주목되는 스타트업으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챗봇, 콜봇으로 생각되는 AICC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생성 AI 기술을 결합해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한국어 특화 GPT를 만들고 이거를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프라이빗 LLM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AI를 플랫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젠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솔루션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PU나 인터넷 없이도 작동하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엔진을 PC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GPU나 엔진 없이도 작동하는 AI PC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딥시크 사태 이후에 보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엣지 AI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이처럼 다양한 국내외 수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페르소나 AI는 현재 광주지사가 금남로에 위치한 AI 창업 캠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명이 지금 근무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채용한 광주 청년 인력들은 15명이고요. 이 중에 7명은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7명을 인터뷰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을 오가면서 할 수 있어서 지역 인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회사 중에 메디큐스타라고 하는 헬스케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혹시 약간 질문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결핵 환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은 결핵 발병이나 결핵에 의한 사망률 1, 2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결핵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핵 환자는 감기 환자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진단해서 조치를 내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간이 30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환자는 계속 발병된 증세가 심각해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진단 기간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장비를 출시를 했고요.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최근 투자도 유치하며 AI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CRO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광주와 함께한 AI 관련 실증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증을 통해서 저희는 공공기관 현장에서 정말 갖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기술과 제품이 고도화되고 그 기술과 제품이 기업 매출로도 이어지는 성과를 좀 남길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광주와의 레퍼런스를
타 공공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신 광주광역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3년도에 아이카 주관으로 AI 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행정 데이터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솔루션인 AI 오토콜봇과 AI KMS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환경공단과 서울시 의회에 업무 어시스턴트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업무 효율성이 50%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서울시 의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문서들을 손쉽게 학습하고 프롬프팅으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어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좌관들께서 굉장히 좀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산업융합원과 AI 플러스 X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카 인포테인먼트용 콘텐츠 구축을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 벤츠그룹의 다임러 트럭과 실제 매뉴얼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다임러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럭 대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고가로 제품이 팔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분들께서 매뉴얼북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고장이 났을 때 무조건 그냥 트럭에 전화해가지고 간단한 문제라도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쉽게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 매뉴얼북을 마치 콘텐츠처럼 제공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운전자가 증상이 뭐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납품하게 됐고요. 이거는 특허 출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AI 집적단지 우수 사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글로벌적으로도 호평이 돼서 지금 사업화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쉐 사례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전자계약 솔루션이 저희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모든 24시간 365일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K 렌터카 사례입니다. SK 렌터카는 챗봇, 콜봇을 연계해서 구축을 하여 스마트 고객센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실제 여기 보면 상담원 채팅 상담 문의 건수가 40% 감소했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인공지능이 커버하는 영역입니다. 고객이 전화를 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보다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상담원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갔을 뿐더러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GST와 함께 GPT 기반의 교육용 AI 서비스인 EduGPT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EduGPT는 교육기관, 선생님, 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AI 디지털 플랫폼인데요. 캐리스의 교육 현안 해결형 프로젝트로 올해 대촌 중앙초등학교와 함께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에 위치한 AI 데이터 센터 서비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성능 컴퓨팅 자원 HPC는 사실 실질적으로 방대한 자원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이 HPC를 보유하거나 구입하기에는 금전적인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통해하고 지원되는 HPC에게는 저희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는 아이카 지원으로 APC 자원을 지원받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영역의 모델 개발과 서비스 사업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주요 서비스인 생성형 AICC 사업에 적극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인공지능 엔진 고도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학습에 적극 활용함에 있어서 R&D 연구가 결국은 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제
보안 이슈나 아니면 할루시네이션 이슈 없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서 표준화 플랫폼이 젠스테이션입니다. 이 젠스테이션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아까 지원 주셨던 HPC 자원을 활용해서 광주의 인력과 공사의 인력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함께 소통하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 내에 만든 제품입니다. 아마 타 기관 대비 거의 절반가량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전사적으로 AI 플랫폼을 도입해서 모두가 다 AI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표준화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총무,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 각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양식이 다르게 된다면 그 부서에 맞게끔 양식을 개개인마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표준화된 플랫폼이 저쪽 부서에서는 이걸 사용하는구나, 이거 그러면 이거겠네 라고 답만 알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헬스케어 회사이기 때문에 FDA 문서를 학습해서 그 결과값을 갖고 실제 연구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때 박사급 인력 수십 명이 투입돼서 그 FDA 문서를 찾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아는 데만 수십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면, AI가 학습해서 연구 개발팀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답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효율화를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사의 동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새벽 시간대에 출근을 해서 해외의 정보를 다 파악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업무를 대부분 썼다고 한다면, 실제 밤사이 동안 에이전트 기능으로서 AI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수집해서 아침에 내가 출근했을 때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제공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거 정말 실제적으로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상적인 삶을 되찾았다라고 그 피드백을 주실 정도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희는 광주와 함께 했던 이런 사례들로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나가려고 도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첨언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업 전략을 하면서 많은 고객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과 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때 지역 인공지능의 한계로서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 없는데요, 아니면 수요층이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결국 AI는 사람이 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를 먼저 발굴하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또 저희 같은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광주광역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GPU 사업이나 유의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저희 같은 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계해서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들에게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장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 구조, 사회의 일자리 구조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좋은 사례로서 이렇게 발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 CES를 다녀왔는데 CES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측했던 속도보다 더 빨라서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앞단에 있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약간 좀 위기의식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점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원들은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직접단지에 기획하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담당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님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르소나 AI에서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피서 윤석주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제때 인사드렸습니다. LG의 연구원 배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정책전략대원의 공득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 MBC에서 AI 관련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정책 담당하고 있는 김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가 좀 짱하는데 합쳐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변화도 그렇고 기술 변화도 그렇고 뭐 AI 지용도가 막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위기적인 상황은 여전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교차되는 상황 같은데요. 지금 우선 첫 번째 세션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의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기 가까이 계신 우리 윤석구 이사님부터 진단 분야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발표할 때 최근 CES를 다녀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CES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마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서 보니 한국 기업 물론 많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 정말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거센 그런 뭐랄까요 도전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사례여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기업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진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뭐 이번 딥시크 사건 이전에 이제 우리 쇼크 이전에는 그 CES 때는 엔비디아의 저는 올해도 전성기가 좀 올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GPU가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젠슨 왕이 피지컬 AI라는 컨셉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지컬 AI 관련된 얘기도 하고 엔비디아 관련된 그 기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불과 몇 주 만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사실 저는 이제 구정 때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일단 그 정도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미국에 이제 특히 엔비디아 주식이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딥시크가 최근에 이제 LMM 모델이 GPT의 5원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의 단순한 어떤 질의응답이나 어떤 문서 생성 역량을 넘어서 추론 역량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성능을 5원이 보여줬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LG에서 엑사원을 만들면서 추론 모델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어떻게 좀 5원 같은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그들 모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딥식이 V3 LMM 그리고 다음 버전인 추론 모델 R1을 내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이 엑사원 3.5 LMM을 넘어서 이 추론 모델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가기부 준비 간담회 때 저희도 추론 모델을 빨리 내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AI 시장이 어떻게 보면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위기가 될 것 같지만 저도 많은 자극이 됐고 도움이 됐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얼마 전에 이제 XAI 글럭3가 발표되면서 사실 GPT H백 거의 20만 장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XAI뿐만 아니라 오픈AI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성능의 AGI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과연 지금 우리가 AI G3가 되기 위해서 오픈 AI나
XAI 같은 어프로치를 똑같이 할 거냐? XAI 뭐 단일 기업에서 20만 장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한지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무엇보다 뭐 다음 또 이제 주제 때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원하는 게 GPT-5, 그럭3, 딥시크 R1 정도의 모델을 원하는 걸까요? 그게 나오면은 우리 한국에서 많은 어떤 한국의 우리 그 수요자, 그 유저들이 우리의 모델들을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AI를 만들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쓸 거고, 그리고 실제 수요 측면에서 그 정도 수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AI, 특히 LMM 투자에 굉장히 주저하고, 아까 제 발표 자료에도 그 노터블 AI가 챗GPT 이후로 단 한 건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의 좀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업 영역에서, 어떤 도메인에서 우리는 AI 강점을 가질 거고,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딥시크 영향 때문에 국내 아마 LLM 메이커들이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또 LLM을 미국이나 중국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왠지 좀 깨름직한 느낌이 사실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방이 있다라는 걸 좀 이따가 말씀 주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공동적 교수님 부탁. 네, 앞에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2018년도에 인공지능 집단 조성사업 요거를 기획할 때 이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때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걸 기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잘 안 했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추진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갔을 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도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리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래서 이러한 딥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광주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딥식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경량화 모델이 나오고 온디바이스 형태로 들어가고 일상생활에 AI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회를 선점을 하고 있고,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그러한 인프라를 깔고 준비를 해온 겁니다. 사실 그 어떤 곳들도 사실 5년이나 준비가 된 곳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기업을 모으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회를 잘 선점을 할 당위성인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집단 이제 선점 효과를 깔보지 마라,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김현철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제 PD 출신인데요. 제가 요즘 심정은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는 예전에 그 넷플릭스 처음 들어왔을 때를 봤을 때 이제 콘텐츠 제작자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그러니까 향유는 못했어요.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향유를 못하는 이유가 좀 그때 좀 두려웠었거든요. 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생겼다. 이거 되게 무섭다.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 이제 AI도 저는 그냥 챗GPT 정도에서는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어쨌든 텍스트 위주의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베어2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고는 또 이게 넷플릭스, 제가 처음에 그 향유하지 못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지금 그 넷플릭스라는 건 글로벌 OTT 때문에 저희 지금 미디어 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그 K 콘텐츠를 어떤 알리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시장을,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많이 왜곡시켜 놨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산하는 것도 많고, 결국에 이제 소수의 그런 어떤 제작
자들, 배우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AI의 어떤 이런 생성형 AI, 멀티모달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미국 위주,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이제 중국까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지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콘텐츠도 있고 어쨌든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인력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또 똑같이 종속되거나 또 왜곡되어 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좀 당하게 될 거라는 어떤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좀 두려움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LG AI 연구소랑 저희 그 광주시랑 아이카랑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는 데이터,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텐츠가 없으면 이게 아예 저희가 아마 끝나는 시장이 됐을 텐데 그래도 글로벌 OTT 하에서 그래도 버텨나가고 있으면서 어떤 K-팝이나 K 콘텐츠들이 여러 그 전 세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환영을 받고 있는 게 그래도 저는 콘텐츠의 힘이라고 보는데 그 콘텐츠의 힘이 어쨌든 AI 어떤 그런 뭐 모델이나 어떤 기술 쪽에서는 저희가 뒤처져 있더라도 그런 콘텐츠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저희는 정부 지원이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그다음에 인프라나 기술이 있는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새롭게 이걸 한번 콘텐츠, 그러니까 약간 작은 영역에서 산업별로 그런 데서 한번 시작을 해서 새로운 모델들, 기반 모델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어쩌면 또 하나의 기회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느끼는 왜곡 아니면 뭐 도전적인 상황, 이것이 이제 AI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지 않겠냐, 좀 국내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병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위정통부 김병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바쁜 네요. 딥시크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그 오전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딥시크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인공지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토론회 참석자 여의도로 넘어왔는데요. 진단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을 접했을 때는 우리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 현상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국가 전략 자산화되고 있고, 그 국가 전략 자산을 어떻게 먼저 빨리 갖추느냐에 따른 진영 논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딥시크로 인한 충격이 컸고요. 그 전에 또 뭐 딥시크 나오기 전에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규제보다는 지능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유럽도 각성을 하고 규제보다는 지능, 그래서 자국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든지 언어가 바탕이 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뭐 전략 자산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문제는 또 별로란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딥시크가 발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띵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보니까 오히려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텍스트를 던져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GPU 자원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가졌는데 좋은 책상에서 좋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자원은 뭐 너무 부족한데, 이런 GPU 자원이 강주에서 좀 그래도 처음 시작을 했고 저에게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강주 1차 사업을 제가 과장 시절에 기획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감회는 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자산뿐만 아니라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나름대로 외국에서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제조 분야라든지 다른 활용 영역에서 최첨단에 가 있는 산업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라고 표현되는 전자,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영역에 다 인공지능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인공지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NPU라는 또 다른 반도체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거대 모델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곳이 결국 컴퓨팅 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컴퓨팅 거점을 가지고 있는 광주한테는 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규제보다는 진영 중심으로 정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거대 AI 모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거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이 약간 흐리셨는데 제일 인상적인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면 광주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늘 노상진 박사님한테 당하는 느낌인데요.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강주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강주가 따가면 좋은 건데 저희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그 1.8만 장 정도의 GPU 자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 당정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만 장 정도의 예산은 SPC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8만 장은 슈퍼컴 예산으로 충당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정부에서 국회에 계신 여야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SPC 예산이나 슈퍼컴 예산은 사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많은 그 GPU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져온 GPU 자원을 어디에 둘 건가가 이제 논의가 붙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강주가 지금 저도 저희 장관님 모시고 강주에 갔을 때 확인도 해봤는데, 강주의 수용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은 가져온 GPU 자원이 강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CSP에도 많이 여쭈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어떻게 활용할 능력이 되냐, 이런 부분 많이 여쭈고 있기 때문에 강주도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자원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거의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현실 진단 차원에서 매우 이제 자세한 영역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편 딥시크 출시 후에 오픈 AI가 딥리서치라는 서비스를 새로 게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에 챗 GPT를 처음 써본 충격하고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리서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결과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XAI가 또 크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자신이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정말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단을 덤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마 AI 시장이 계속 뭐 챗GPT나
아니면 XAI 그리고 딥시크처럼 이런 모델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AI 시장의 사업자는 총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LM 사업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AI를 통해서 SI 형태로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마지막이 자체 기술을 통해 AI 모델이나 엔진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페르소나 AI 같은 경우에는 4번째에 해당을 하는데요. 사실 쉽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걸어온 길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LLM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오픈 소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인공지능을 생판 처음부터 저희 자체 기술로 만들게 됐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시크 사태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많이 충격도 받고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지만 딥시크보다 더 훨씬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시장에 나아갔을 때 또 하나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적정 기술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적정 기술들이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정말 잘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AI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저도 이제 HPC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HPC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항상 HPC 없어라고 불평을 하는 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광주 쪽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항상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말이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정말 적은 자원으로 거북선을 만드셨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로 다지면서 자원이 적다라는 생각보다는 불평보다는 정말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어떻게 더 많이 고도화시키고 어떻게 더 많이 서비스화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큼 이걸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좀 바꾸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정말 중국 업체의 공세가 굉장히 많이 거세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저희처럼 이렇게 GPU나 그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가 돌아가게끔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북선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정말 잘 고도화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업무 분야 또는 도메인 분야를 잘 파악해냈을 때 AI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쭉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실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들을 좀 많이 공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레퍼런스와 더 많은 자랑스러운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제2의 페르소나, 제3의 페르소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헝그리 정신의 끝판왕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없는 자원이지만 알뜰히 써서 서비스도 만들고 모델도 개발하겠다. 더 큰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백영우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GPT-3 나왔을 때 저희가 엑서원 이제 1.0을 준비했을 때 한 1년 한 1, 2개월 정도의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제 그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다시는 우리는 그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못 만들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서비스를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그 딥시크 그 최근 나온 모델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존의 AI 모델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피드백을 주고 기존에 있는 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건 그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람이 모아서 사람이 네이블링하고 정제하고 모으고 학습하는 데이터로 가공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오픈 AI GPT-3 만들 때도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아프리카의 이제 인력들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작성하고 뭐 질문과 답의 쌍들을 만들어주고 사실은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딥시크 이후로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강학습 기술, 그 디스트레이션 이런 어떤 자가학습 기술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AI가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겁니다. 지금 인프라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깔듯이 깔려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지금의 갭이 여기서 자칫 우리가 좀 준비를 잘 못하면 갭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못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파고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2016년 딥러닝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로 인해서 그 젠 AI, 생성형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면 이제는 에이전틱 AI 시대입니다.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해서 행동하고 이런 에이전틱 AI 시대가 이제 다가왔고요. 이런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 모델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엑사원 3.0 모델 발표하고 나서 뭐 저희가 이제 6개월 뒤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4개월 만에 3.5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 추론 전용 모델을 발표할 겁니다. 여기 기반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데이터도 에이전트 AI가 시드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를 증강시키고 필요한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이제 AI가 하고 AI가 그 만들어낸 데이터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것을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모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일까지 AI가 이제 합니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런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의 많은 어떤 그 기업, AI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빅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많은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라이센스 이슈가 있습니다. 저작권 이슈, 개인정보 이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오픈 AI라고 할지라도 이 많은 것들을 다 걸러내고 아주 클린한 데이터로만 학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픈 데이터셋, 저희도 데이터를 거의 한 15조 개 정도 데이터 토큰을 모읍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도 이제 엑사원 32B 모델 만들 때 6조 개 정도의 토큰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이 대부분 15조 개, 18조 개, 20조 개를 사용합니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컨퍼런스 이슈를 완전히 해칭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우리 사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 우리 계약한 어떤 법무 범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데이터셋 보면 그 데이터셋의 그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서브 데이터셋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데이터셋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코이어가 MIT하고 하버드랑 이제 한 1년 반 전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데이터셋의 라이센스 이슈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44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서브셋까지 하면은 약 한 1,800개의 데이터셋을 사람이 직접 다 변호사들이 분석해서 이런 데에 라이센스 이슈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네이처지에 발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44개 데이터셋입니다. 허깅페이스나 이제 이런 GitHub를 이제 올라온 데이터셋들을 보면은 거의 30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LMM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을 가져다 쓰는데 사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AI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넥서스라는 데이터 컨퍼런스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 거기 연구 결과를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그 3,000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서브셋까지 하면 17,000개의 데이터셋을 AI 에이전트가 찾고 라이센스 이슈가 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진단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만들어주는 전체 이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 첫 번째 결과를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계속해서 17,000개가 아니라
저희가 10만 개, 30만 개 이런 데이터 세트를 AI 에이전트가 완전히 다 걸러낼 수 있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좀 작업들을 할 거고, 저희가 만드는 AI 모델에 이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한국이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이런 LMM 그리고 멀티모달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이슈를 우리가 한국에 굉장히 잘하면은 한국의 AI 모델은 굉장히 신뢰성 있고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그런데도 성능도 좋다. 저는 이런 차별점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대 AI 모델을 따라가려면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특히 이제 AI 기반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홍국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백yon 원장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기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10년 후에 그 AI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급한 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들은 한번 펼쳐지게 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고서는 좀 정책을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배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윤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데이터 윤리, 뭐 프라이버시 아니면 뭐 공정성, 뭐 편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인재를 키우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아니면 산업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윤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거대 모델들이 들어오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가 변화가 되고 기존에 있던 산업이랑 융합이 되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사람에 대한 내용들, 기술에 대한 내용들, 뭐 정책에 대한 내용들,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들이 다 각자 따로 노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놔야 이제 좀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하경관 간에 혹은 뭐 학계 간에 뭐 다양한 혁신 생태계의 그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재, 산업, 기술 등이 모여진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현철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그 신문협회에서 네이버를 그 공정위 제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그리고 저희 방송사들도 네이버를 또 그 침해 소송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소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마음껏 쓰라고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워낙 걸려서 저작권 이슈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yon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데이터들, 이렇게 맘 놓고 쓸 수 있는 데이터들로서 한국의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나 그 밖에 것들을 저는 주목하시는 건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 60년 넘게 지금 그 50만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들 다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놨고요. 뭐 드라마부터 예능, 그다음에 다큐도 저희는 뭐 국내 다큐도 있지만 해외 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곳을 다 HD나 뭐 그런 것들로 다 촬영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는 아까 그 소송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 유료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으니까 학습을 시킬 때도 어떤 뭐 콩콩파파처럼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해져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오늘 그 과기부에서 그 지원 대책이 나왔던데 의료, 법률, 행정 분야인데 저는 약간 콘텐츠 분야가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 예술 쪽 관련해서는 저희 그 한국이 가장 그래도 좀 역량을 많이 펼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분야의 어떤 지원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인프라와 그다음에 기술이 합쳐져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 산업계의 그 멀티모달 AI 생성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령 외국에서 저희 그 K-드라마의 어떤 모든 대본과 줄거리, 그다음에 뭐 인물들, 캐릭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예능도 포맷들,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어떤 친구들의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학습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콘텐츠의 힘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어떤 해외에서 요건 갖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지불을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갖다가 좀 학습을 시켜서 우리 거에 좀 써먹겠다라든지 그런 경우라도 되면은 거기에 어떤 개발을 했고 거기에 기여했던 어떤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보상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냥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다 뺏기거나 아예 종속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AI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뭔가를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그건 분명히 아주 큰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큰 가치가 작은 가치라도 분명히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그 정부가 조금 이런 걸 뭐 이렇게 일개 기업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그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좀 그렇긴 한데 낯뜨겁긴 한데 잘할 수 있는 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좀 기업 컨소시엄이나 이런 곳에 좀 지원들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또 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또 어려움 이런 부분에 말씀 주셨는데요. 또 MBC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서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 정부 쪽이 아마 말씀하신 호소 같은데요. 우리 김병만 국장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대답할 때는 이게 깔꼬리 같아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말씀 너무 지당하신 말씀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개별적인 답변은 좀 드리겠지만은 국회 토론에 오면은 늘 부탁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저도 국회에서는 부탁을 많이 거꾸로 드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그 배우고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돈이더라고요. 결국 뭐 재정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실현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런 밑자락을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인공지능이 한 부분의 한 영역이 아니라는 걸 다 공감을 하셔야만이 우리 예산 배정할 때도 우리 인공지능 영역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에 몇 조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고 미래의 전략 자산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원 오브 댐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고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데이터 댐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한 1조 5천억 정도를 투여를 했는데요. 그때 사실 뭐 인형 눈알 붙이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데이터 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기술에 있어서는 뭐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그 먹잇감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멀티모달로 갈 거고 AIG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거기에서 움직이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가장 각각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데이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멀티모달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생각하는 게 오늘 LG와 그
MBC 그리고 아이카에서 이렇게 다 뭉쳐셔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저희 예산 프로그램 중에 작년 가방위를 통과한 예산 중에서 방송 콘텐츠를 구입해가지고 여기서 구입 개념은 좀 적절치 않은데 어찌됐든 방송 콘텐츠를 멀티모달 학습용으로 전환시키는 예산을 사실 좀 넣었었고요. 그게 이제 아쉽게도 정액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 추경이 있다면 또 그 부분도 저희 좀 세게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작권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인간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창작 때문에 발전됐다고 하는데 그 창작의 대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법제도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할 거냐,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거냐 문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적정하게 지불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적정 보상의 개념을 투여한다면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GPU 자원이 중요하고 인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런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요. 아까 그 전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자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전략자산의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가면 인공지능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는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로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근원적인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만약에 이제 그런 관련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뭐 국가 영역에서는 국방도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모든 게 인공지능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스톱이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딥시크 충격 이런 걸 보면서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국가 대표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가능하면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정예 팀들을 선발을 하고요. GPU 자원이 많을수록 더 많이 들이고 더 경쟁을 더 시킬 수도 있고요. 데이터도 더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외국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하는 쪽에다가 공개 경쟁 결과를 발표하고 뭐 하위 순위는 떨어뜨리고 하위 순위 GPU 자원이나 데이터는 상위 순으로 다시 배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쭤보면 정책을 담당하는 저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1등은 아니지만 1등 앞에까지 따라가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 크록 같은 경우는 GPU를 20만 장을 그 HPC로 연결해 가지고 한 석 달 만에 그걸 그냥 돌리는 기술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들도 하는데 뭐 몇만 장 묶어갖고 못할 거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공공 영역이라든지 AI 플러스 X라고 대표되는 전환 영역, 그 다음에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 파운데이션 모델이 훨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MBC가 가지고 있는 방송 데이터와 또 파운데이션 모델의 결합에 대한 그 암시를 주신 것 같고요. 또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국가 전략자산, 무슨 국방부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정의를 하셨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국가 전략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실하게 쫙 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드려야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시간이 지금 한 번씩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제가 10년 후를 생각하면 정말 AI가 만들어낼 변화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으로 변화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초래할 것 같은데 그 10년 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상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 이건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에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한 개씩만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네, 오늘 그 토론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이어서 캠핑을 했는데 그때 애들한테 10년 뒤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아이들의 대답이 GPT가 다 할 건데 내가 뭐 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었습니다.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뭐 이런저런 대답들 많았는데 뭐 유튜버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대답 중에 GPT의 대답 중에 하나가 GPU를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GPT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1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컴퓨팅 자원만 갖고 얘기를 하고 이걸 활용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정말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컴퓨팅 자원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어떻게 놓을 건지 그 휴게소에서 무엇을 팔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잘 사용하고 어떻게 결제를 잘하게 할 건지 주차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이야기 똑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그냥 고속도로만 깔린 세상이 아니라 고속도로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미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편하고 중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깨끗한 이러한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는 결국 이러한 뭐랄까 도전과 이러한 실패가 있더라도 거기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더 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문화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모아진다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속도로에 있으면 뭐하냐? BMW급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범용인공지능 AGI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 산업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뭐 AGI가 되면 많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깝게 좀 뭐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논문이나 나의 어떤 내가 쓴 리포트 같은데 계속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MM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잘하는 이 정도의 AI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에서의 AI 모델 10년을 이제 우리가 내다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일단 잘 분석해야 되고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한국의 기업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제조 강국이고 제조 기반의 어떤 뭐 데이터들, 바이오 데이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 전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차곡차곡 모으고 AI로 잘 연결시켜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좀 예를 들면 저희 LG가 LMM을 이제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공장의 어떤 그 한 라인들을 이제 뭐 AI로 자동화시킨다고 했을 때 뭐 공장의 특성 등이 좀 다 다르긴 하지만은 공장 전체를 제조 기반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문제를 풀 때도 기존에 많은 어떤 뭐 LMM 데이터 그리고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어떤 그 문제들을 좀 적은 양의 어떤 도메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미국의 잭슨랩이라고 그 노벨상을 한 20명 정도 배출한 그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실험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한번 극복해 보자. 이거 가능한 건가? 어떻게 보면 그 꿈이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던 잭슨랩 그리고 AI 기술만 생각하던 저희 LG AI 연구원이 같이 만났을 때 AI로 이런 어떤 그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에 신약 개발 후보 문제를 발굴하는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3년 반 걸리던 일을 6개월 만에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좀 임상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LG 생활건강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 화장품을 만들 때 그 화장품의 어떤 소재 만드는 원료를 이제 우리가 잘 발굴하고 그 소재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기존의 AI 도움 없이 1년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소재 관련된 그 문서들을 탐색하고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합성 모델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결과를 뽑아내는 것까지 저희가 단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열렸고 실제 저희는 지금 이 사례는 이제 가능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제 언론 이제 보도가 됐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AI 시대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미래 어떤 1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생각들을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 빅데이터와 거대 AI의 결합으로 사회적인 또는 산업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위한 또 사전에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네, 공덕중 교수님입니다.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 인공지능 지표단위 조성 사업을 기획을 할 때 10년 후에 광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어떤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베이징처럼 혹은 실리콘밸리처럼 많은 기업들이 산생을 하고 이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자원을 넣었던 거죠. 사실 사업 내에. 그러면 사실 저희가 10년 후에 그때 기획할 때랑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때 그러면 광주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어떠한 기업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광주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회들이 다 AI로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융합 특구 사업도 있고요, 기회발전 특구 사업도 있고요. 그런 특구 사업 안에 그러면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으로 그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도심융합 특구 안에서 우리는 AI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다 실증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모든 기업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나도 로봇도 넣어보고 싶고 내 AI 모델도 넣어보고 싶고 그 안에서 데이터도 가져가고 POC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동도시를 만들 거야. 이러한 어떤 굵직한 청사진들이 그려진다면 저희가 아마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도시로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래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기회들을 하나로 더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화된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김현철 팀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문과생이어가지고 10년 후에 과연 이 AI 관련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저는 근데 10년 후에 저는 그런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공부 잘했던 친구, 판사 출신 변호사 나온 친구를 제가 학습을 시켜서요. 그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이 온갖 저작권 소송을 담당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봐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I 측면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간 소버린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딥시크도 좀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정보가 이렇게 그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이런 데로 흘러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중국의 입장이 많이 개입되고 반영된 것들을 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한국형 AI 모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문화적 특징이 어쨌든 제일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은 어쨌든 방송이든 저희 그 예술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우리만의 어떤 모델이 빨리 좀 저는 그거를 개발하는 게 저는 급선무일 것 같고요.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또 이게 저희가 넷플릭스가 어차피 거대한 돈을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저작권까지 다 사가는, 그렇게 돼서 만약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리가 개발한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거에 거대한 자금을 주고 이거 되나 하면 이렇게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걸 뭐 늦추거나 방향을 틀려면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만의 어떤 AI 모델은 빨리 저희가 좀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AI 모델을 꼭 만들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종합해서 우리 김경만 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들 둘이 대학생들인데요. 26, 24인데 저랑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점이 새로운 기계를 사왔을 때입니다.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을 때 저는 아직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순차적으로 이 기계의 앱을 깐다든지 구기계에서 신기계로 옮기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기계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대로 그냥 느낌적으로 아이콘을 보면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불과 한 20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정통부에 입사를 해서 사무관 한 3, 4년 차 정도 될 텐데 꼭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인터넷은 어떤 기술적 원리로 작동을 하고 얼마를 깔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도대체 깔고 나면 뭐가 생기는데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터넷은 범용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이기 때문에 온갖 영역에 온갖 산업에 기초가 되는 기술로서 작용을 했고, 그걸로 인해 갖고 사회 전체가 변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꼭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범용 기술이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빨리 이 흐름에 타는 자와 타지 않는 자, 그리고 그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과감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공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어떤 기술은 그 제도와 충돌이 발생을 하고 명함이 있기는 분명합니다. 그런 명함을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요. 저희처럼 이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고 정책을 기한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 기술을 이해를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책도 바라보시고 비판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꼭 하려고 합니다. 강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강주 2단계
집적단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광주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또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점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 광주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그런 걸 선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광주가 시범적으로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광주의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보험용 기술로서 AI의 가치를 알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AI 실증도시 광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뭐 우리